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광주시민대학 민주인권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게 된 아나운서 정은아입니다. 지구상 가장 깨어있는 시민 이런 표현을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닐 만큼 광주 시민들의 그 자랑스러움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민주화, 인권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019 광주시민대학 민주인권 토크 콘서트인데요. 오늘 첫 번째 민주인권 토크 콘서트에서는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굴곡진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문학 속에 녹여낸 대한민국 문학계의 거장 황석영 작가님이신데요.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태어나 4.19와 베트남 전쟁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으면서 단 한 번도 시대를 비켜가지 않고 내 작품과 삶을 합치시키는 인생을 살겠다 이런 다짐을 지켜온 황석영 작가님,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함께 인생을 걸어오신 오늘 작가님 모시고 문학과 시대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황석영 작가님을 큰 박수로 함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조금만 가까이 모시겠습니다. 네. 무척 많은 강연을 하시고 참 많은 시민분들 만나고 계시지만 유독 광주에 오시거나 또 광주 시민들을 이렇게 뵐 때는 작가님, 선생님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시죠? 어떠세요? 글쎄, 나는 뭐 예상을 못하고 왔는데 뭐 완전 방송이네, 그죠? 뭐 좋습니다. 뭐 하여튼 시키는 대로 할게요. 자, 작가 인생만 따져도 56년입니다. 여전히 집필 중이시죠? 내가 그렇죠. 50주년을 한 지가 벌써 지난 2012년에 했나? 네, 그러니까 56년 됐네. 난 지금 듣고 깜짝 놀랐네. 이제 아셨으니까 예. 56년 되셨습니다. 지긋지긋하네요. 그런데 뭐 말씀으로는 지긋지긋하다고 하셨지만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잖아요. 아니, 제가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까지가 원고 마감이었어요. 제가 지금 채널 예스라고 그러는데 마터 2-10이라는 소설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철도원 3대 얘기거든요. 일제시대부터 한국전쟁까지. 어저께 밤에 한 저녁 7시부터 오늘 12시까지 글을 썼어요. 그래서 간신히 50매를 맞춰서 주고 그리고 얼람을 맞춰서 2시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2시간 잤어요. 이 나이에 제가 지금 77살인데 16시간을 앉아서 일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무시는 시간도 쪼개 가시면서 이런 바쁜 와중에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의 박수로 작가님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와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일제 해방된 게 1945년인데, 예, 그리고 뭐 이제 분단 정부가 들어서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해방이 아직 안 됐던 거예요. 독립을 아직 못 했던 거예요. 예. 어렴풋하게 그런 생각은 했고 사회과학 용어로는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라고 그래서 후기 식민주의라는 용어가 있어요. 예. 우리는 거기서 제외된 줄 알았어. 예. 뭐 저기 남미나 뭐 아프리카나 이런데 서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데 제3세계 나라들이 그런 조건에 있는 나라들이 많다 하는 것만 알았지. 요새 보니까 우리가 포스트 콜로니얼이었던 거예요. 후기 식민지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꼭 뭐 같으냐 하면 해방이 됐다 그러면 해방이 돼서 금방 오나 그게? 예. 그걸 우리가 일구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것으로 그걸 만들어냈어야죠. 그죠?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나 근대화 기간을 겪습니다. 예, 그 근대화라는 거는 이 모더나이즈라는 그 근대화라는 거는 왜곡된 과정입니다. 어느 나라나 근대화는 왜곡된 과정이고 억압된 과정이고 여러 가지 모순을 진 채로 진행을 해왔죠. 예. 서양이 뭐 르네상스에서 산업혁명기까지를 되게 근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 300년인데 그걸 이제 근대로 오는 말하자면 그 이행의 과정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일본만 해도 이 나라 일본만 해도 메이지 유신 이래 한 100년 이렇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군부 독재가 들어서서 1차 군부 독재, 2차 전두환 군부 독재 해갖고 한 30년 동안에 근대화를 해치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근대화를 그렇게 진행하면서 뭐 혁명도 하고 왕도 모가지 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몇 가지의 그런 건질만한 것들을 이렇게 딱 집어내죠. 가령 자유평등, 인권이니 뭐 이런 등등 우리가 지금 요새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하는 몇 가지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골라서 보편적 가치로 이렇게 쟁취를 하게 되죠. 역사 속에서. 우리의 경우에는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그다음에 전쟁 후닥닥 치르고 그리고 뭐 이게 거의 뭐 분단되면서 미국으로부터 주어진 자본주의 경제 체제 내지는 그것에 의한 그런 방식의 민주주의가 이제 들어섰는데 저는 1943년도 생이니까 명실공히 한글 세대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국민학교에 들어가고 뭐 이게 이렇게 학습 정년기가 된 게 이제 해방이 된 지 수년이 지나서니까 저는 한글 교과서로 한글을 배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각이 들면서 이승만 독재 정부를 타도하는 학생혁명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시위 군중에 휩쓸려서 학생 시위대의 한 사람으로 친구가 옆에서 총에 맞아서 사살되는 그런 과정도 겪으면서 4.19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몇 해 선배 그리고 주위 또래까지가 아마 이게 4.19 세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따라서 이 세대의 특성은 식민주의를 극복하고 민주화 그리고 분단된 나라를 통일하겠다 하는 자각이 처음 시작된 세대였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흔히들 말로는 뭐 그 세력이 따로 있는 것처럼 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2차 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최초의 그런 국가들 중에 최초의 나라다. 이건 뭐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그리고 마치 그 세력이 두 세력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다 한국의 민중이 허리띠 졸라매고 산업화했고 한국의 민중이 피 흘리면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선출되거나 또는 집권한 정부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그런 정권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예. 그리고 국민들 자신들도 그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을 잘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화국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적 영역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 여러분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보잖아요. 광주에서도 그렇고 광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를 국군을 데리고 와서 지들 마음대로 학살하고 정권을 잡겠다는 그런 이유로 아무 죄 없는 양민을 학살하고 세월호 보세요.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 말하자면 공적 영역에서 책임을 져야 될 정부가 그걸 방지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국민들 스스로도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를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는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시대를 거쳐서 근대화 그리고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서 근대화를 이끌고 갔기 때문에 스스로 자주적으로 근대화를 했다기보다는 뭐 말하자면 피동적으로 이렇게 근대화를 거쳐왔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 대한 자기 주인의식, 주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그런 것들은 높은 사람이 해주는 듯 또는 정치하는 전문가가 해주는 것 또는 나보다 나은 학벌이 좋은 어떤 훌륭한 사람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기가 쉽죠. 여기서 우리가 공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민대학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마 거버넌스라고 그래가지고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라는 건 뭐냐 하면 그 공적 영역을 자기화하는 거예요. 이게 내 거란 말이야. 그거 집행하고 그런 사람들 다 우리 심부름꾼이다 이런 얘기죠. 아주 당연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이죠. 늘 그것을 확인하고 재확인하려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 로마 공화정에서도 그렇고 중국의 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 공적 영역은 추상적이나마 항상 존재했죠. 말하자면 말하자면 어떤 것이 공적 영역이고 어떤 것이 사적 영역인가를 가르는 행위야말로 정치적 행위인 것입니다. 이게 정치의 출발이고요. 우리가 광주 항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분단이 이렇게 오래 가서는 안 되겠구나. 선진적인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된다는 것은 이게 통일이 되지 않으면 이 분단 체제 안에서는 한계가 있구나. 지금도 그걸 강력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의 자주성을 분단되어서는 국가의 자주성을 주위에 행사할 수가 없어요. 갈라진 두 세력이 다 코가 껴서 양쪽이 강대국의 조정에 의해서 양자가 같이 남과 북이 같이 온전한 자주성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근데 통일의 조건이라는 건 1차적으로 자주 그리고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거든요. 이거는 아마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우리 물밑에 흐르는 우리의 그 민족적 염원일 겁니다. 그럼 뭐 최근에 6.15선언 7.4공동성명 물론 7.4공동성명 정치적 술수이긴 했지만 등등 면면하게 흘러내려오는 통일에 대한 그런 생각은 자주평화 민주주의로 집약할 수가 있죠. 한국 민주주의는 그동안 늘 어느 지점까지 가면 늘 이렇게 어디에 부딪혔냐면 북한이라는 명제에 딱 부딪히면 그냥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걸 공안당국도 잘 알아서 그때쯤 가서
체제에 위기가 오거나 뭐 이렇게 하면 뭐 간첩 사건을 만든다거나 무슨 빨갱이 사건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붕괴시키곤 했는데 그 민주주의를 이렇게 그 선에서 딱 이렇게 차단하곤 했는데 그게 이제 언젠가부터 이게 참 잘 안 맥히게 됐어요. 이게 아마 광주 이후부터 통일운동이 조금 더 과감해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80년대는 정말 그야말로 눈부시게 진전되어 온 그런 시대인데 저도 뭐 거기에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빨갱이 소리 듣고 그러는데 뭐 대통령이 빨갱이 소리 듣는 나라니까 뭐 저야 뭐 하찮은 소설가가 빨갱이 소리 들으면 괜찮죠 뭐. 그런데 광주항쟁 기록을 당신이 총대를 매시오 그래서 그 뭐 여러 팀이 이제 취재하고 쓴 거를 긁어 모아서 제가 대표 뭐 기록자 뭐 이렇게 해서 몸을 팔고 그래서 이제 잡혀갔는데 역시 다른 사람들이 잡혀갔으면 아마 큰일 났을 거야. 이게 나를 잡아다 놓고 보니까 이 큰일 났거든. 왜냐면 시끄럽잖아요. 그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 재판장에서 떠들고 뭐 광주의 진실을 저 다 얘기하고 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심까지 가려면 1년 2개월이 걸리는데 14개월 동안 난 계속 떠들 거니까 그 당시에 안기부에서 아이 골칫거리란 말이에요. 이게 장세동이가 그때 안기부장이었는데 저하고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 말이야 지금 소독역에서 당신 제3세계 문화재 아시아 대표로 초청이 왔으니까 나가라. 여권 1년짜리 단수 여권에서 그 초청 지금 받았잖아. 비행기 표도 거기서 왔고 그러니까 이거 갖고 빨리 나가라. 그래서 그 가지고 나가서 광주에 우리 있는 우리 애기 엄마 불러서 남대문 시장 가서 오추섬 좀 사갖고 짐 꾸려서 그 길로 김포공항으로 해서 나갔어요. 독일로. 1985년. 그게 5월인가 6월인가 5월인가. 하여튼 책 나오고 나서니까 여름이네요. 그래서 나갔는데 저는 나가서 그때 나갈 때 아마 무슨 지금 통일주체 국민회의 뭐 자리인가 뭐 거기에 소양교육원이 있었어. 중앙정보부에. 그래서 거기서 외국에 나가는 자는 그 누가 됐든지 간에 거기서 반공교육을 받고 갔어요. 이건 창피하지. 뭐 대학 교수고 박사고 다 필요 없어. 그 젊은 안기부 직원들이 나와갖고 강사들이 나와서 반공교육을 합니다. 뭐 이북 사람 식별법, 공항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쩌고 뭐 별의별 걸 뭐 뭘 주면은 뭐 뭘 거절해야 되고 뭐 그걸 받자마자 현지 대사관에 신고를 하고 뭐 별 교육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여권에다가 소양교육 필증을 찍어줬습니다. 그게 있어야 나가. 그러니까 나가는 과정부터 모욕을 당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요. 나가면 밖에 그 서구 사회에 그 자유분방하고 아무런 의식의 장애가 없이 그 심플하고 단순하고 명랑한 얼굴로 왔다 갔다 하는 서양 사람들 또는 저 작가나 예술가들 집에 가보면 베라벨 책이 거기 다 있어. 없는 책이 없어요. 우리는 저 출판 단계에서부터 벌써 금서목록 뭐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런 너무나 당연한 그런 유럽의 그 자유 이런 걸 보면서 그 굴욕감을 느낍니다. 아, 내가 이 우물한 개구리였고 내가 무슨 작가냐 이게. 북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봐. 노스코리아 뭐 어쩌고 그러면 모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알게 됩니다. 한반도를 벗어난 지식분자는 당시에
북한이라는 장애물을 통과하지 않으면 세계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와 만나요? 북한을 통과해야 만나지. 이게 분단된 나라의 예술가나 지식인이 갖는 수모예요. 더군다나 가서 얘기를 하고 어쩌다 그러고 보면 뭐 거기 자유로운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외국인 또는 거기 해외 동포들이 서슴지 않고 물어봐요. 북에 대해서. 그리고 선을 넘는 얘기도 해요. 당신은 북한 북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일본에서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제 무사히 또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때는 이제 얼버무리죠. 저는 남한 역사의 산물이고 제 작품도 남한 문학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남한은 한국은 제 운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고 얼결에 대답하면서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오사카였을 거예요. 그 늙은 노인 하나가 말이지. 소리를 팍 치르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그래도 한국의 작가냐. 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이날 여태까지 북부제국과 남부제국에 통일만 바라고 사는데 당신이 남한만, 대한항공만 당신의 운명이라고 그러면 우리 밖에서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겨우 분단이 당신의 운명이냐.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그럼 북한은 뭐냐? 북한은 또 다른 자아인 거예요. 또 다른 자기란 말이야. 자기인데 또 다른 자아야. 그런 거예요, 분단은. 저거 또 다른 나라고, 저거. 또 다른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농담삼아 얘기하지. 북한은 입장이 불리하잖아. 말하자면 민족의 얼굴에는 성난 얼굴도 있고 화난 그리고 슬픈 얼굴도 있고 뭐 즐거운 얼굴도 있고 노는 얼굴도 있는데 북한은 맨날 악역만 맡아서 성나서 싸우는 얼굴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안 됐습니까? 통일을 먼저 하고 민주주의를 하냐, 민주주의를 먼저 하고 통일하느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한 몸이란 말이에요. 민주주의를, 선진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 통일의 과정이고, 그런 통일의 과정을 향해서 가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선진적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란 말이야. 일제시대에도 식민지 항일 투쟁을 하면서도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는 서로 무슨 개념이 아니었고, 민족주의자는 국제주의자였고 국제주의자는 민족주의자였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일 모레 80인데 고향에서 세계를 끌어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광주는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민주적 질서에 말하자면 밑거름이었습니다. 거름 노릇을 했어. 말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쓸어낸 상처를 가졌지만 그것이 민족의 거름이 돼서 남북관계도 이렇게 진전이 됐고 민주주의도 그나마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이제는 그 내용을 좀 갖춘 그런 민주주의로 성큼 선진적 민주화에 다가섰습니다. 이게 광주가 그 거름이 됐다,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내년이 광주항쟁 40주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사실규명이 다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쯤에서는 나는 피해받았어, 나는 아파, 나는 상처투성이야, 이것만 하지 말고 그것은 잊지 않되 더 어른스럽게 40살이나 먹었으니까 어른스럽게 전 한국 또는 전 민족 또는 한반도를 포괄하고 있는 동북아 전체를 향해서 새로운 문명의 전망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실천을 다짐하는 그런 매니페스토를, 그런 선언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콧날이 시큰하는 감동을 느꼈죠. 맨날 광주 이 지방에서 우리끼리만 망월동에서 또는 저 도청 그 자리에서 그래야 되냐. 왜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5.18을 기념하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장래, 민족통일의 미래를 전망하고 구가하고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없냐.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광주시하고 힘을 합해서 우리가 받겠다. 광주에서부터 시민들이 치고 올라와라, 서울로. 동학군처럼, 전봉준처럼 서울을 향해서 올라가자. 우리 광주의 벗들 또 시민단체들하고 하는데 다른 늙은이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그저 저는 병풍 노릇이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주 들락날락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말씀 중에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 희생이 거름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확 박혔습니다. 그 한마디가 아마 그 걸음 그리고 그 자양분 위에서 지금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또 작가님께 다양한 질문도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뒤쪽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일 관계가 굉장히 지금 최고조로 갈등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매주 노아베 집회나 아니면은 그 반일 감정으로 어떤 그 보이콧이 굉장히 뜨거운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가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냉정하게 국익을 위해서 조금 어떻게 조금 활동을 좀 멈춰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혹시 그러한 의견들에 대해서 혹시 작가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조금 반응을 해야 될지, 조금 그거 조금 작가님의 고견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뭐 좋은 얘기 있잖아요. 냉정한 건 정부가 하고 개같이 같은 싸움은 우리에게 맡겨라, 뭐 이런. 우리 민중이, 우리 국민이 대단한 국민입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틀려요. 우리는 그 온갖 고통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스스로 만든 민주주의예요. 일본은 한 번도 정권이 교체한 적이 없어. 그리고 우리는 이미 광주 항쟁서부터 촛불 시위까지 이게 면면이 이게 맥락을 가지고 여기까지 선진적으로 발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은 대단히 훌륭한 국민이고, 내가 촛불이 진행되고 박근혜가 탄핵받은 그 시점에서 아마 밀라노에 도서전이 있어서 거기서 책이 나와서
그때 밀라노에 가 있었는데 이태리 작가나 기자들이 전부 궁금해하는 거야. 야, 너희는 어떻게 총 한 방 안 쏘고 어떻게 촛불만 들고 정권을 보내버리냐. 전 세계가 반동화되고 있는데 유럽이 다 그 반동화되고 있었거든 그때. 이태리도 그렇고 뭐다. 너희가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촛불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피 흘린 게 많잖냐. 싸운 게. 감히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온 거다. 탄핵되면 할 수 없이 물러나서 쓸쓸히 자동차 타고 집으로 가야 되고 그 수준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극일운동 그리고 불매운동 이게 그냥 한다름에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신식민지, 후기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런 경험을 겪지 않으면 계속 우리 안에는 그 컴플렉스가 계속 가요. 우리도 밖에 나가면 당당해야 돼. 일본인을 부딪혔을 때 뭐야 이것들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 젊은 애들 일본 사람들 보면 쫄리잖아. 일본의 패션도 이렇게 한번 보고. 말하자면 나는 참 다행인 게 이것을 끌고 나가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끌고 나가고 있는 세대들이 젊은이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었어. 갑자기 깨우친 거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다행이요. 나는 뭐 그 젊은이들한테 실려서 이렇게 가면 돼. 아마 얼마 오래 가지는 않겠지만 이 깨달음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깊은 흔적을 남길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운동이고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가님께서 통일보다는 평화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요즘처럼 남북 관계가 급변하고 있는 정세 속에서 우리 대중들이 할 수 있는 통일운동이나 또는 평화운동에는 어떤 게 있는지 작가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내가 그 통일 통자도 붙지 마라 그런 거는 짜증이 나서 그랬어요. 그동안 얼마나 정치적으로 많이 울거먹었는지 심지어는 최순실 씨까지도 통일 대박이다 그런 뭐 이렇게 소리를 해서 통일이 아무나 그냥 막 입에 달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흥정물이나 선전 문구가 아니거든요. 이 말에는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그 경계선에서 죽고 죽어가고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이랬거든요. 저도 사실 망명을 마치고 1998년에 93년에 뉴욕에서 돌아올 때 뉴욕 공항에서 발표한 선언문이 평화체제로 가자. 반드시 종전선언하고 평화체제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벌써 그때 당시에 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사실 이건 통일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체제가 목전에 가장 중요한 목표였죠. 그러니까 우선 순차적으로 평화체제를 이루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통일 찬찬히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죠. 통일을 염두에 두되 평화운동을 하자. 통일운동은 대중운동입니다. 통일운동은 절대 이념화돼서는 안 되거든요. 대중운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평화운동을 해야 됩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그냥 제스처와 정치적 용어에 지나지 않는데 미국이 이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지금 이렇게 망설이고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피고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가
우리 민족이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무슨 죄가 있어서 70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세계인들이 깜짝 놀래요. 모르고 있다가 아니 그럼 그 한국 전쟁이 어떻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끝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가 있고 그 전쟁의 결정권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쥐고 있잖아요. 네. 군사작전권 미국이 쥐고 있잖아요. 이런 그 무도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 나라가 전쟁을 결정할 수, 전쟁을 그만둔다 하는 그런 결정권도 가지지 못하고 70년 동안 전쟁 중에 있는 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도 평화운동은 대단히 중요하죠. 앞으로도 얼마나 우리 아이들한테 전쟁 상태를 물려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 이 정부 안에서 최소한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북미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워낙 미국의 독특한 지도자가 뭐 자기네 일이 아니니까 이걸 흥정거리로 생각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몇 년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재선 그 중간 선거 그리고 재선 이게 뭐 내년쯤인가 그렇죠. 이 안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트럼프가 직업정치인이 아니고 부동산업자니까 다른 직업정치인들보다 그건 정치 엘리트들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 이러고 보고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는 동북아에서 평화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극일운동과 더불어 평화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럼으로써만 동북아가 지금 신냉전 체제로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은 계속 평화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시아와 연대하고 일본의 시민들과 연대하고 중국 시민들과 연대하고 뭐 홍콩과 연대하고 동남아와 연대하고 그러면서 아시아에 계속 평화운동을 전파해 나가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한 사람의 독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선생님의 독자이실 텐데요. 독자 입장에서 항상 궁금했던 거는 선생님께서 글을 어떻게 쓰시는지, 이렇게 가슴에 남는 글을 이렇게 남기실 때마다 어떻게 쓰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 질문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벼운 질문이 전혀 아닌데? 글을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은 이거 한 2시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내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외에 돌아다니면서도 외국 독자들도 되게 궁금한 모양이야. 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놨걸랑? 준비를 해놨죠. 글을 어떻게 쓰느냐?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러면 그래도 미진해서 물어봐. 그래도 뭐 있을 거 아니냐? 글을 어떻게 쓰느냐 또 물어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도 준비를 해놨어요. 네, 궁둥이로 씁니다. 뭐냐면 결국은 사람은 물질적 존재예요. 무슨 인스피레이션 그런 거 없어요. 다 그거 개구라야. 무슨 하늘에서 무슨 벼락치듯 영감이 떠올라서 뭐 꽉 쓰게 하고 그거 이제 삼류 영화에 많이 나와. B급 예술가들이 뭐 그림 그리도 안 되면 꽉 캔버스 찍고 원고지 해서 버리고 이러고 그런 거 없어요.
예. 이 말하자면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하는 거란 말이야. 예. 물질적 존재인 자기가 하나의 물질을 또 하나 생산해내는 거야. 그게 물론 의식이나 정신이 뇌세포의 화학적 작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걸 불어 넣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걸 수행하는 건 뭐가 해요? 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쓰는 행위라든가 예술을 하는 행위를 신비화하지 말라는 거죠. 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거야. 이상입니다. 우리 황 작가님을 생각하면 김남주 시인이 저는 떠오릅니다. 그래서 젊은 날 김남주 시인과의 그 어떤 그 호영호재하면서 그런 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주가 원래 얼굴이 새카맣습니다. 이제 농촌에 가서 지가 모심는 신용도 하고 그래갖고 더 새카매져가지고 정말 이빨밖에 안 보여요. 예, 웃으면. 근데 이제 전국에 문화운동 하러 댕긴다고 우리가 불임 사건 나기 전에 부산도 가고 이렇게 전국으로 돌아댕겼어. 이제 말하자면 포섭하려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고 댕기고 그러면. 나는 그래도 이렇게 보스턴백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거기 속옷도 집어넣고 그러는데 얘는 달랑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난방에다가 란닝구 입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다른 지방에 가서 며칠씩 입고 그러면 여관방에 앉아서 좀 빨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입고 다니는 거야. 그래갖고 그게 이제 땀에 쩔고 그러면 다방에 가서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난방을 또 벗어요. 그러면 흰 란닝구가 베이지색이야. 안 빨아가지고 그거 좀 빨아 입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고서는 행감을 딱 전라도 말로 행감 친다고 그러나 이렇게 다리에 올려놓는 거. 그리고 또 더우니까 무릎까지 바지를 걷어 올려요. 그러면 걔가 또 새카만데 다리털이 또 새카맣습니다. 그걸 드러내놓고 앉아서 툭툭 치면서 어이 레지 커피 하나 줘. 이러고 그러면 내가 창피해가지고 같이 댕길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가서 단상에 가서 이제 내가 또 분위기를 잡고 그러고 이제 김남주 시인이 올라와서 탁 올라면 파블로 네루다, 브레이트 이런 사람 시를 그건 또 언제 외웠는지 몰라. 쫙 낭송을 합니다. 외워서. 그럼 그냥 감동의 도가니로 변하는 거야. 예, 그래서 저게 시커먼 침판지나 고리라가 아니고 저게 그래도 문명인이구나. 파블로 네루다 시를 저렇게 외울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창피했던 기억이 갑자기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바뀌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날서고 거친 표현들, 시원한 표현들 많은 시민들께 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라는 감옥, 그리고 질곡진 현대사라는 감옥, 또 문학이라는 황홀한 감옥이 묶인 수인, 죄수의 그 숫자를 쓰는 수인입니다. 영원한 자유인을 꿈꾸는 황석영 작가님과 아주 귀한 시간 함께 봤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신명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기에 글쓰기라는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삶을 헤쳐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작가님, 그 용기와 뚝심이야말로 민주화, 인권, 그리고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봤습니다. 2019 광주시민대학 민주인권 토크 콘서트, 오늘 황석영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광주 시민분들께서도 민주화, 인권, 그리고 그 평화의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